한 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와인의 향을 감별해낼 줄 아는 AI 전자코가 국내에서 발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 소믈리에들한테는 좀 위협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놀랍다 못해 좀 무서울 지경입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일정에 인사비서관의 민간인 배우자가 동행한 데 이어 대통령의 외가 친척 동생이 부속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논의할 당 윤리위원회 회의가 오늘 저녁 열립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당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잠시 후 짚어봅니다.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원, 서훈 두 전직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이 한 정권 두 전직 원장을 친정에서 그것도 동시에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 소식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절기 소설인 오늘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처럼 하늘이 어둑어둑합니다. 큰 더위는 한풀 꺾이면서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해제된 상태지만요. 현재 바깥 날씨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 더위는 오히려 더하고요. 불쾌지수도 높습니다. 현재 경기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중부와 제주 일부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호남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와 호남 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영남 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시간당 50mm가 넘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15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도 100mm가 넘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에도 많게는 80mm 이상의 장대비가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서울은 오늘 한낮에 30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경주 35도 등 오히려 기온이 높은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날이 흐리겠지만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겠고요. 다음 주 초부터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무더위 속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튼튼한 우산 챙겨주시고요. 또 밤낮으로 계속되는 더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충당 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아이템, 이 코로나 여름철 재유행, 네. 또다시 코로나 재확산 조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8,511명입니다. 사흘째 10,000명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거의 2배가량 늘어난 수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매우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는 현상을 더블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네. 더블링 현상을 코앞에 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사실상 재유행 단계 초입에 진입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선별진료소에는 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신촌에서는 여름마다 물총축제가 열렸는데 네. 이번에는 열린다 싶었는데 다시 코로나 재확산 조짐에 취소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뭐 정부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국민의 95%가 이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왜 다시 유행하는 걸까요? 네, 일단 대부분 백신 접종 후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면역이 네.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영향이 이번 재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네. 다른 원인은 전파력이 높은 BA.5 새로운 변이가 다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름철 이제 휴가를 맞이해서 이동량이 증가하고 또 여름에 에어컨 틀고 창문 꽁꽁 닫아두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이렇게 밀폐된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보면은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중증화율이 낮기 때문에 아직 네.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고위험군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 3차까지는 뭐 대부분 다 맞았을 텐데 4차 접종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브리핑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재확산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으려면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특히 4차 접종 대상자인 60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속히 접종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기적인 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 수칙도 계속해서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렇게 고령층 그리고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이 4차 접종을 권고를 하면서 이 네. 4차 접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졌다라는 판단인 건데 네. 반면에 그 효과가 있을까 하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좀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함께 이 방역당국은 이 재유행 이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꾸준히 이 재확산을 우려해야 된다라면서 경고해 왔는데요. 네. 이재갑 한림대 교수는 빠르면 8월 중순, 네. 늦으면 9월이나 10월쯤 네. 하루에 10만에서 2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뭐 빠르면 8월, 당장 뭐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뭐 10만, 20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이 전망이 틀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저는 아까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아니 왜 중대본 브리핑을 행안부 장관이 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 거 아니에요? 네, 보통은 복지부 장관이 해왔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복지부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인 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의 본부장은 국무총리고 네. 그 아래에 1차장, 2차장이 있는데 1차장이 복지부 장관, 2차장이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네. 복지부 장관의 공석으로 인해서 지금 행안부 장관이 브리핑을 주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복지부 장관은 또 공석입니다.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어요. 네. 일단은 정호영 장관 네. 후보자 그리고 이어서 김승희 장관 후보자 두 명이 잇따라 낙마했는데 지금 네. 공석인 장관 유일한 장관이 복지부 장관이에요. 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제 뭐 끝나가는 마무리되는 단계였다면 뭐 그럭저럭 괜찮을 뻔했는데 지금 다시 확산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복지부 장관이 공백 상태라는 것은 일단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대통령실이 부실 검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이나 낙마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그다음에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김승희 장관 인사청문회가 늦어졌잖아요. 네. 차라리 빨리 검증을 했더라면 다른 후속 인선을 했을 수 있는데 두 달이 됐는데도 지금 복지부 장관이 없다는 거는 일단 정치권이 질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쟁터에 이제 총지휘관이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더블링이 되고 있어서 다음 달이면은 뭐 많게는 최대 하루에 20만 명이 나온다는 그러니까요. 건데 걱정이 돼요. 일단 병상 확충이 일단은 감염병 등급이 그러니까 완화됐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병상으로 돌렸을 텐데 이거 네.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제 아까 4차 접종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느냐 마느냐 이 판단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것도 이제 판단을 늦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런 것과 아울러서 지금 4차 접종이 효과가 없다. 물론 중증 환자에 대한 조금 이거 예방 효과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지금 그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이제 앞으로 우세할 텐데 네. 이것이 지금 면역을 회피하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개량 백신을 해외 제조사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것들을 빨리 확보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지금 서둘러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을 굉장히 비판을 했잖아요. 정치 방역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과학 방역을 하겠다라고 이제 호언장담을 했는데 과학 방역이라는 게 뭐예요? 경제와 그다음에 방역을
적절히 잘 조화를 하는 그런 방역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확진자 수를 관리하면서도 경제를 죽이지 않으려면은 지금 이미 풀어놔서 자영업자 지금 숨통이 튀는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해봐요. 이거는 지금 신사고 뭐 고금리 고물가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숨통을 조이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말 과학적 방역이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지금 약간 은영미 위원께서 살짝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사실 이게 다시 재유행을 하면 또 거리두기를 다시 또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거리두기 강화하면 서민들 진짜 죽는다는 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방역 체계를 이미 바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감염병 등급을 2단계로 내렸어요. 네. 2등급으로 내렸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네. 병원에서 치료할 때도 원래는 확진자를 별도 격리 병동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반 병동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이 뜻은 뭐냐면 이전처럼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의료 체계를 가동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면역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네. 중증 환자, 특히 사망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0만 명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방역을 감염자들을 확산하는 걸 차단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과연 방역 체계에 얼마나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는가, 인지하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의료 체계를 전환했다고 하면 네. 그러면 다시 또 대유행이 올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나 둘씩 했었어야 하는데 과연 그걸 얼만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저는 관건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허겁지겁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게 국민들한테 미리미리 신호를 보내주고 지금 60대 이상은 중증으로 아무리 이제 변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백신을 접종하면 중증으로 갈 확률을 확실하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60대 이상은 지금 한 30%대밖에 안 돼요. 백신 접종률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작업을 좀 한다거나 이런 준비 작업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두 분이 뭐 비슷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시의적절하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빨리빨리 과학 방역으로 좀 요거를 잘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예, 두 번째 아이템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두 번째 아이템 비선 친인척 채용 논란까지 인척이라 배제하면 차별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최근 두 가지 논란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일단 먼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 비선 논란을 좀 살펴보면 이 민간인 신분인 이 인사비서관의 아내, 그러니까 민간인이 대통령의 이 나토 순방 때 동행을 하면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란이 지금 커지는 이유는 사실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이 해명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면서인데요. 네. 일단은 대통령실 여기에 앞서서는 이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이 민간인 신모 씨가 같이 동행을 한 거고 네. 이 전체적인 일정을 좀 기획하고 지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희 MBN이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신모 씨 이 전체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의 이 한국문화원 방문 이 행사 이거에만 관여를 했다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좀 이런 내용을 밝혀왔거든요.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좀 비선으로 보좌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네.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한국문화원 방문한 김건희 여사 모습 준비했는데요.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국도 관심 아닌가요? 매우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한국. 여기는 지금 이 스페인 안에서 지금 현재 K 컬처가 또는 K 문화가 또 K 이제 요리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더 우리 한국을 더 홍보하고 알리는데 얼마나 그 자부심을 가져둘지를 제가 잘 느낄 수가 있겠어요.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이번 나토 순방 도중에 이 한국문화원 방문을 해서 저렇게 좀 격려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이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한 신모 씨가 네. 이 한국문화원 방문한 이 김건희 여사의 이 일정을 네. 거의 모든 것을 좀 기획을 하고 김건희 여사가 가서 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이제 챙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 민간인이 좀 비선으로 이런 보좌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대통령실의 해명에 약간 엇갈린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윤 대통령 관련해서 또 친인척 채용 논란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외가 쪽 친척이 네. 지금 대통령 부속실에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뒤늦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좀 관계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8촌이고요. 네. 윤석열 어머니의 이제 6촌. 뭐 이렇게 좀 먼 친척이긴 한데 네. 아무튼 어찌됐든 친척이 지금 대통령 부속실에서 이 선임 행정관으로 임명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 씨 이 대선 지금 부속실뿐만 아니라요. 네. 이 대통령이 이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부터 이제 함께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인수위에서도 같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강희구 부속실장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제 부속실을 좀 총괄하는 행정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최 씨가 대통령의 자택에도 좀 스스럼 없이 들어가고 좀 어떤 의견을 자유롭게 좀 개진을 하는 네. 좀 최측근으로 평가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또 외척 문제가 지금 새로 거론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8촌인 상황입니다. 이 8촌이 좀 가깝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멀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데 이게 대통령실 이 규정의 8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현행법에 따르면은 대통령의 이 친족 채용 규정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이 비슷한 취지로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 씨 임용에 전혀 뭐 법적인 문제가 없고 이해 충돌 대상도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가 6촌 이해 충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하는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문제 뭐 왜 문제가 되는지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요. 오늘 네.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서 계속 이 비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명백한 오보, 뭐 허위 사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이 대통령 6촌 채용이 좀 국민 전사에 반한다 이러면은 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히려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 반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저는 이 관련 규정이 대통령실에 없다는 게 좀 의외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최근 이 출근길 발언이 항상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매일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을 만나서 간단하게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틀 동안 지금 출근길 이 도어 스태핑이 지금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전군 지휘관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룡대로 갔고요. 바로 오늘도 갔군요. 지방 일정이 있어서 이 용산 집무실을 출근하지 않고 바로 지역으로 간 건데 네. 지금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뭐 인사 실패, 뭐 부실 검증 이런 논란이 조금 나오면서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출근길 어떤 이 일종의 행사를 좀 건너뛰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이 들썩거리는 여론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출근길 이 도어 스태핑을 좀 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외부 일정이 있어서 네. 거기에 가느라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을 안 해서 오늘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볼 어떤 기회가 질문은, 없었던 못했습니다. 네.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대통령실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면 그럼 뭐 다른 공공기관들은 관련해서 무슨 규정이 없어요? 네, 이 국회의원들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아마 기억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2016년에 네. 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 가족 채용 논란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영교 네. 의원이 이 딸을 인턴 비서로 채용을 했었고요. 친동생을 5급 비서로 채용을 하면서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만장일치로 민주당에서 징계 처리를 받았었거든요. 네. 이 외에도 안호영, 추미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가족들을 친인척들을 채용을 해서 문제가 됐었고 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 비서 채용을 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국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자 이제 4촌 이내 채용은 좀 금지를 한 상태고요. 네. 8촌 이내에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반드시 공지를 하도록 이 법을 개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통령실은 현재 이런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목소리도 준비해봤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친척과 특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활약 중인지 모를 일입니다. 철저히 조사해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대통령실을 아무렇지 않게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비선 정치,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국정을 좀먹는 대통령실의 비선 정치 더 이상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국회 운영위가 가동되는 대로 그리고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신모 씨는 본인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국제교류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일을 맡고 있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다. 해당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민간인이어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능력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기조에도 부합한다. 이를 두고 제2의 최순실이니 국정농단이니 하며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는 민주당의 침소봉대적 정치공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인사비서관 아내가 순방에 같이 간 부분, 그리고 뭐 친인척 채용 부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지금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은영미 위원님, 지금 일단은 뭐 친인척 채용이 사실 새롭게 나오고 있는 논란이긴 해요. 친인척 채용만 좀 따로 떼서 본다고 한다면 팔촌 채용이 이 대통령실 얘기처럼 뭐 위법이거나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대통령의 그 대통령실 인사의 문제점이 뭐냐면 네. 아는 사람, 내각의 인선도 마찬가지고 아는 사람, 지인 찬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나토 순방 때 네. 민간인이라고 불리는 신 씨를 이제 대동하고 간 것도 이제 물론 비선 논란이 제기됐잖아요. 네. 이 경우는 어떤 직함도 맡기지 않은 채 일을 시켰다는 점에서 비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번 그 대통령 팔촌 채용 같은 경우는 이 비선 논란은 아예 직함을 주지 않고 쓴 거기 때문에 비선 네. 논란이고 이 네. 경우는 직함을 주기는 했어요. 친인척을 채용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있긴 한데 어떤 문제냐면 사적 인연을 공적 업무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는 둘 다 비판의 소지가 있는데 비선 논란은 그나마 직함도 없이 일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있고 네. 이거는 공식 직함을 주고 썼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불법과 위법 여부를 떠나서 과연 친인척을 자기 대통령실, 자기 가까운 자리에 쓰는 게 맞느냐.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 특혜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국회에서처럼 예를 들면 사촌 이내는 금지했과에 8촌 이내는 신고하거나 공지를 하도록 했잖아요. 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고 불법이 아닌 거지 규정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분명히 비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정을 대통령실에서도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뭐 똑같이 할 수도 있고 또 더 강한 규제를 만들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친인척을 불가피하게 채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속실이라든가 의전팀 같은 경우 배우자 네. 의전 같은 경우는 편한 사람 쓰고 싶거든요. 네. 불가피하게 아는 사람 친인척을 써야 할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렇더라도 규정을 만들고 최소한의 전문성이라든가 뭐 경험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이런 뭐 특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2부속실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애초에 내조만 하겠다는 데서 벗어나서 광폭 활동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 체계 안에서 관리되도록 하라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 네. 마찬가지로 친인척을 채용할 것 같으면 규정을 만들라 이겁니다. 그리고 기준을 만들라 이겁니다. 최소한 어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등의 기준을 만들면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절차가 지금 너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은영미 위원님 위법, 불법은 아니지만 그 위법, 불법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관련해서 자꾸 이게 뭔가 하루가 다르게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다라면서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상경을 한 사람이 있어요. 네, 다름 아닌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인데요. 네. 당분간 지방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어제 상경을 하면서 의미심장한 SNS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낚싯대 사진이 첨부된 SNS 글이었는데 네. 나오라는 고기는 안 나오고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짓말들을 상대하러 아주 잠시 상경했다라고 밝히면서 네. 낚시하던 사람까지 소환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만 3곳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하루에 연달아 3매체나 했으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았는지 아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네. 이 하나씩 탁 전 비서관의 발언을 좀 살펴보면요. 이 먼저 해외 순방에 민간인을 동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 민간인이 동행하려면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역할 아니면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실무적인 역할 때문에 고용했다는 대통령실의 말이 통하려면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순방 의전에 얼마나 큰 기획력과 전문성이 필요하냐 따져 물은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해명 중에 사적 인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의중 파악을 잘해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사적 인연이 아니면 대통령 의중 파악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인연이 있으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능력보다는 친소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의심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분이 이 행사, 대통령 순방 행사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죠. 민간인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대체 불가능성과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뭐 나오는 이제 해명들을 보면 뭔가 대단한 해외에서의 어떤 기획 능력이 있다. 근데 그 기획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그 순방 행사를 봤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대단한 기획 능력 그리고 얼마나 성공적인 결과들이 있는지 납득을 못하는 국민들이 꽤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또 순방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이른바 B컷 사진들이 공개됐는데 여기서 한 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빈 화면, 그러니까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 좀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탁 전 비서관이 한마디 했습니다. 연출이라고 하기도 좀 창피하다. 대통령실이 그런 사진을 왜 공개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당시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안건 결재를 하고 잠시 찰나에 이 사진이 찍힌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진이라는 게 직관적이어서 이렇게 딱 보면 윤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지 대통령실이 해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당 지도부에도 겨냥을 했는데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문정권 BTS 발언을 한 적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다라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건 참담한 거예요. BTS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을 본인들 정치 권력이 원하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어 선택의 부적절을 넘어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수시로 해외 방문 때마다 동원했다라는 표현을 마이크 앞에서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했다는 게 원내대표인 거예요. 여당에. 이거는 그냥 묵고할 수 없을 정도로 천박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관계도 틀렸죠. BTS는 유엔에서 2번이나 초청을 받아서 유엔에 갔던 거고 대통령과 유엔에서 만나기도 했고 또 우리가 국내에서 청년의 날 행사에 초청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신 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네,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 그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그 뭐 가방 던지는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탁비는 자유예요 뭐 이런 사진과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어서 또 이 눈길이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김성환 위원님 지금 낚싯대를 던지고 자유예요 하고 갔었는데 낚싯대 던지고 지금 상경을 하고 조목조목 지금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요. 네. 저 인터뷰했다고 하는 방송 쪽에 제작진한테 연락을 직접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탁 비서관이 먼저 연락을 했느냐 아니면 제작진이 쫄랐느냐. 네. 제작진이 굉장히 많이 쫄랐다 그래요. 아. 인터뷰 좀 해달라고. 제가 보니까 방송사에서 탁 비서관한테 듣고 싶은 말이 많았던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의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총괄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그때 의전은 어떻게 했느냐. 의전을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자연스럽게 듣고 싶어 해서 네. 탁 비서관한테 낚싯대 던지게 하고 인터뷰를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이게 단순히 방송사의 어떤 의도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묻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은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 번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처음 해봐서 기자들한테 의견이 있으면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안에는 핵심에는 김건희 이름 세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인척도 결국은 김건희 여사 이 뒤에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팀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신문 씨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윤 대통령하고 사적 인연이 김건희 여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가 뭐 밟지만 했다, 뭐 옷만 입었다 하면 오빠가 기자들한테 텔레그램으로 그거 뿌려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일부 기자들한테 기자들 톡 찍어가지고 지금 보내주고 있고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짜리인지까지 다 알고 기자들이 기사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발찌 차고 있을 때 발찌 가격은 30만 원대라고 하는데 브로치는 2,100만 원이 넘는데 그건 또 안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여기에서 알려준다는 얘기가 있나 봐요. 네, 오늘 모 보수신문에서 칼럼으로 그걸 다 이렇게 써가지고 알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그때 최모 씨라는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름 바꿔가지고 최서원이라고 이름 불리는 사람인데요. 네. 그때 청와대 VIP로 청와대 정문 프리패스로 들어가고 대통령 만나서 대통령한테 이런저런 조언도 하고 패션도 뭐 그 뒤에서 옷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규정 위반인가요?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국정에 개입해서 이권을 취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이 돼서 결국은 처벌까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 자체는 이건 규정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더라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자꾸 설명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걸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는 통제를 못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가 이런 얘기로 연결되고 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지금도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더 떨어져요.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싫어합니다. 그걸 지금 대통령실이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이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다음 아이템 함께 보시면요. 윤리위 디데이, 이준석 대표 운명은입니다. 오늘 저녁 7시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를 논의하는 이 당 윤리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네. 이 쟁점은 이 대표가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교사로 이 당에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느냐 이거인데요. 이준석 대표와 또 측근 김철근 정무실장이 오늘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도 취소를 하고 관련한 공개 발언 없이 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대표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 그동안 어떤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이건 정치적 공격이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어제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다라면서 지금 상황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는 의견을 거듭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윤리위 해가지고 당에서 제일 신난 분들이 누군 것 같으세요? 예,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윤리위 한다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지금 모 의원 해가지고 계속 뭐 방송도 나가서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익명의 그 뒤에 숨어가지고 당내 분란 일으키는 분들이고 지금도 뭐 핵심 관계자, 당 관계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은 다 대포차 같은 겁니다 지금. 번호판 다 숨기고 남의 번호판 달아가지고 무책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처럼 좀 대포차 같이 정치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 지금 뭐 친윤계 윤핵관들한테 대포차 정치하고 있는 거다라고 굉장히 날선 공격을 했는데 오늘 이제 저녁 7시에 열릴 윤리위에서 뭐 어쨌거나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와도 사실 굉장히 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 대표의 대응 또 윤리위의 대응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 좀 변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뭐 네. 분위기나 전망을 뺀 정말 오로지 경우의 수만 좀 따져보면요. 네. 먼저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를 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네. 정치적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당 대표직 유지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뭐 윤리위가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했다면 이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네.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 당 안팎에서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네. 명확한 근거 없이도 이 가능성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런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확실한 근거가 없이 어쨌든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자리를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이 대표가 직접 윤리위 회의에 출석해서 소명을 하잖아요. 네.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이건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일 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아직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늘 이 대표의 징계 최종 결정은 좀 미뤄질 수도 있다. 그 경우의 수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유호정 기자가 이 조목조목 잘 지금 분석을 해줬습니다.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은영미 위원님, 이 5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좀 유력하다고 보세요? 유력한 어떤 게 유력한지 제가 예상은 할 수 없는데 네. 제가 이거로 하는 게 그러니까 적절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걸 얘기할게요. 네, 어차피 네. 이제 예단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저는 이제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이제 제가 가장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네. 결론을 오늘 내린다 일단. 오늘 내리는데 네. 김철근 실장한테는 한 당원권 이건 뭐 아닐 가능성이 더 높지만 제 생각입니다. 네. 당원권 정지 한 3개월 정도 내리고 네. 이 이 이준석 대표한테는요? 대표는 경고 또는 많아야 당원권 정지 1개월 정도를 내린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네. 아이카이스 대표가 주장만 하고 경찰 조사에서 성상납을 했다라는 주장만 했지 지금 확인된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상납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그렇다면 증거인멸을 김철근 실장이 했고 또 네. 이것을 이준석 대표가 교사했느냐. 교사했느냐가 문제인데 네. 김철근 실장은 어땠거나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문제가 불거질 경우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냥 투자 약정서를 써줬다라는 거고 각서를 써줬다는 거고 네. 그러나 이준석 대표한테는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가보라고 알아보라고 했지 내가 쓰라고 얘기는 안 했고 또 나한테 썼다고 보고하지도 않았다. 근데 이거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투자 약정서를 가봐라고 한 사람이 투자 약정서를 김철근 실장이 썼는데 이준석 대표가 모를 리가 있느냐라는 심증만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증거를 못 찾으면. 네. 그러면은 경고 이상으로 내기가 쉽지 않죠. 오늘 결론을 내린다면.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내릴 수 있는 게 이준석 대표한테는 경고 정도. 많아야 당원권 정지 1개월 정도가 아닌가. 네. 그리고 김철근 시장은 그것보다는 좀 더 센 징계가 내려지겠죠. 다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일 뿐 네, 어떻게 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은영미 위원님의 생각은 뭐 경고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 당원권 1개월 정지 정도를 지금 전망을 주셨는데 이 윤리위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지금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여러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이 당무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면서 대통령실은 언급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뭐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고 또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이 징계할 능력이 없다. 라면서 징계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고요. 또 진중권 전 교수는 최소한 경고는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 결과를 보겠다라면서 징계를 보류할 것이다. 좀 원로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수사 앞서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오늘 결론 누가 맞을지 또 이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 총 5개 중에는 지금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유호정 기자가 얘기한 약간 원로분들은 대부분 오늘이 아니라 뭐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이 대표에 대한 결론은 사실 오늘 안 날 수도 있긴 합니다. 오늘 소명을 듣기 때문에. 그런데 김철근 실장은 이미 앞서서 소명을 들었고 때문에 오늘 사실 결론이 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김현 기자. 네. 김철근 실장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단 김철근 정무실장 지금 계속해서 거듭 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일단 나는 증거인멸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네.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도 못했는데 이 의혹 가지고 품위 유지 위반 이 징계 사유가 되느냐 이렇게 좀 반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성산납 의혹을 좀 무마하려고 이 7억 원 투자 각서 썼다 이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 투자 유치 각서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이게 이준석 대표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환 의원님. 만약에 이준석 대표는 징계를 안 받고 김철근 실장만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향후 파장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사실 저 전망 잘 못해요. 롯도 잘 안 맞더라고요. 아무리 사도 번호도 안 맞고 그렇던데요. 네, 틀리셔도 뭐라고 안 할게요. 김철근 실장은 오늘 징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오늘 일단 징계를 하고요. 이준석 대표는 한 번 더 징계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 다음번 회의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일단 소명을 들었는데 소명 듣고 난 다음에 바로 판단해버리는 거 왠지 서둘러서 결론 내는 것 같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뭐 판단이었다 이렇게 반발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가급적이면은 그런 상황을 좀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이 박한주 의원을 제명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무소속이 됐는데요. 박한주 의원은 나는 그런 성희롱성 뭐 하는 거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럼 법원까지 가요. 만약에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한 2년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징계하나요? 성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치권에서 징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징계가 안 되는 걸 지금 징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 이미 메시지는 나온 것이다. 이준석 대표 자진 사퇴 수순으로 질서 있게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장 질서 있게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믿지는 않지만 중간에 김철근 실장하고 뭔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부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지만 경고할게. 이 뜻은 뭐냐면요. 이준석 대표도 앞으로 정치 계속할 텐데 치명상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충분히 항변할 만한 뭔가를 만들어주면서 퇴진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야 되겠다고 보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분간 좀 어디 갔다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이준석 대표가 계속 걷어차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보다 더 센 징계를 주는 것밖에 없어요. 덜컥거리고 소리가 시끄럽게 나더라도 그냥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하고 끝내는 방법밖에 없다. 최소한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오늘보다는 한 번 더 연기해서 좀 더 강한 징계를 내리고 상황을 힘들더라도 강제로 정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지금 김성환 의원님의 말씀은 한 번 더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판단은 좀 연기를 하고 만약에 그 안에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강제 종료 형식으로 좀 센 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는 전망을 지금 주셨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 바로 이양희 이 윤리위원장인데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김현 기자? 네, 일단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일단 저 키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준석 대표와 예전에 2011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 새누리당 이 비대위원 시절에 함께 이준석 대표와 비대위원을 하면서 네. 같이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한 이런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직한 성품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모두와 일체와의 전화를 끊고 네. 정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 어제 이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권의 한 인사도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굉장히 자존심이 높고 지저분한 걸 좀 잘 못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좀 개인적인 성향이 이번 이준석 대표 징계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양희 위원장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차단을 하고 이 본인만의 지금 생각을 갖고 오늘 저녁 7시 윤리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윤리위원장 마음대로 뭐 이게 결론이 나는 건 아닙니다만 또 상당히 좀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 만큼 오늘 저녁 열리는 윤리위가 또 주목이 됩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제목은요. 국정원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입니다. 이 네. 국정원이 문정부 때 있었던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탈북원인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네. 이 박 전 원장의 경우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그리고 서 전 원장은 이 탈북원인 강제 북송 사건 당시에 합동 조사를 좀 조기에 강제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이 됐는데요. 이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을 해서 그런데 현재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박 전 원장에 대해서 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공공수사 1부에서 이 박 전 원장의 경우에는 배당이 됐고요. 이 같은 부서 3부에서 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국정원이 이 두 사람을 고발을 한 거는 뭐 이런 관련 사건들을 국정원장일 때 덮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네. 이 국정원이 전직 자기네 이 원장이었었는데 전직 국정원장을 고소 고발했었던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요. 28대 김만복 원장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본인이 쓴 저서입니다. 이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이 14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나중에는 NLL이 된 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관련한 비공개 내용을 언급해서 네. 그 다음 해에 친정 국정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비슷한 혐의로 2015년에 한 번 더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두 차례 친정에서 고발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이번처럼 한 정권에 있었던 두 전직 원장을 동시에 고발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대통령실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 만약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가 있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다라면서 국정원 고발 이후에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발을 당한 당사자, 이 피고발인이 되겠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네, 박 전 원장은 그런 문건을 본 적도 없지만 봤다고 해도 모든 기억이 어차피 메인 서버에 다 남는데 누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겠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당사자 얘기로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첩보, SI 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습니다. 공유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몇 페이지 이런 것을 문건으로 본 적도 없고 제가 보았다고 하더라도 지시할 바보 국정원장 박지원도 아니고 또 우리 직원들이요. 지금은 개혁돼가지고 국정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은 듣지 않습니다. 제가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아요. 그리고 내가 지시했다 하면은 지시한 말도 들어가고 삭제된 것도 남아요. 네, 박 전 원장은 고발 직후에 SNS 글을 통해서도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드리기는 소리다라면서 이미 정치권에서는 좀 유명해진 문구기도 하죠. 이 소설 쓰지 말라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서훈 전 원장의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직간접적으로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성환 위원님. 사실 이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이게 이목이 쏠리는 이유가 전직 국정원장 두 사람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결국 이 고발로 더 윗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겨냥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 확대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돼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이 어제 이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기 2시간 전에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조사한 내용들 TF에서 발표했잖아요. 일사불란하게 대검에서는 또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고발하자마자 사건을 그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어요. 네. 뭔가 짠듯한 시나리오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전 정부하고 우리는 좀 다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했던 일, 아니 하지 않았던 일까지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조상준 기조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라 불렸던 검사였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송경호 지검장이 됐어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사거든요. 조국 사태 때 그때 수사 총괄했던 특수통이에요. 이런 사람 결국은 이제 다 인사
또 인사 내고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 놓고 난 다음에 딱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과거의 군사기밀들 막 끄집어내가지고 지웠니 안 지웠니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요. 군도 곤란해지고 국정원도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합참이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게 군사정보 통합 처리 체계라고 하는 체계, 밈스라고 하는 체계가 있는데요. 이게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있고요. 이 IS라고 하는 특수정보가 이 체계로 들어온답니다. 들어오면 각 이하 뭐 부대라든가 정보부대라든가 아니면 국정원에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그 안에서 일부 시스템에선 지워질 수 있지만 그 원본은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국정원께 지금 지워졌다고 국정원에서는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국정원에서 그거 일부 지워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국방부의 합참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건데 그거 확인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합참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민주당 TF에서도 오늘 합참의장하고 정보본부장을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확인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성환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두 전직 국정원장이 고발을 당한 이후 이 국정원 내부에 있는 무슨 문서, 정보를 삭제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그런데 오늘 이 얘기도 나왔어요. 지금 말씀처럼 군에서도 문서가 삭제가 됐다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유호정 기자. 네, 맞습니다. 이 공무원 실종이 월북 가능성으로 변하던 2020년 9월 23일과 24일 사이에 네. 군사통합정보처리 시스템 밈스에서 군 기밀 정보 상당수가 삭제됐다라는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 씨의 월북설과 관련된 정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오늘 군 관계자가 설명을 하기론 밈스에서 삭제가 된 건 맞지만 네. 원본이 삭제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사실 이번 사안을 놓고서 앞서서 사실 NLL 대화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논란이 컸었는데 결론은 그 원본이 없다, 원본이 실종됐다, 뭐 그러고서 그냥 유야무야 약간 끝났었거든요. 이 똑같은 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와요. 네, 그렇게 가는 수순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일단 수사를 해야죠. 검찰로 갔으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원본 그 첩보 SI 정보가 남아 있느냐가 문제인데 일단은 국정원에서는 지웠다고 하는데 서버에 남아 있다고 박지원 전 원장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정보는 국정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군도 갖고 있는 공유 자료예요. 그래서 군에서 조사하면 되는 건데 국정원을 고발하는 게 좀 이상하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나오기에는 군에서도 밈스에서 자료를 삭제한 흔적이 있다고는 하는데 해명한 걸 보니까 그래도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2013년도에 NNL 그 사초 실종 논란과 같은 결과로 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남아있으니까. 네. 검찰 수사 결과 SI 정보는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들여다본다면 많이 기록이 남아있다면 실종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은 가부간의 월북 논란과 관련해서 진짜 근거가 있었는지 번복하는데 근거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아마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NLL 그 당시에 사초 실종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간다고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번에는 좀 이 원본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을 좀 정해볼까요? 사실 요즘에 계속 저희가 탑을 정치 소식으로 좀 했었었는데 오늘은 다시 고개를 드는 듯한 이 코로나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또다시 코로나 재확산 조짐을 오늘의 탑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